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 111회 상교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 AO 공법이 A2O 공법이 나왔네요. 그렇죠? AO 및 A2O 공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AO하고 A2O 공법 나오면 또 뭡니까 이게? 고도 처리 생각해야죠. 고도 처리죠. 질소인 고도 처리. 그렇죠? 질소인 고도 처리, 생물학적 고도 처리. 그건 뭡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부영양하고 같이 이제 연상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에 이제 서련 부분에 이런 이제 부영양하고 관련된 내용을 쓴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개요 부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부영을 쓰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질소인 고도철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 질소와 인을 하면 박류수는 호수의 부영향을 가속화시켰다. 부영하죠. 이게 약간 이제 부영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천에서의 조류와 수생식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박류수의 질소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중의 용존산소를 곡해시. 이게 뭐냐?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NO2나 NO3로 가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질소가 피오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MBOD라는 거죠. MBOD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나이트로젠 BOD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용존산소가 모자란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박류수의 질소 박류수의 질소 농도가 높을 경우 수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수중 생물의 독성을 유발한다. 독성 있죠? 독성이라는 건 뭡니까? 독성.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을 경우에 이게 어류에 독성을 시켜요. 독성. 그렇죠? 이제 독성 물질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이라든지 또한 뭡니까? 염소 소동.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있으면 뭡니까 이게? 잔류염소, 그렇죠? 결합 잔류염소. 그래서 염소 소독량도 많아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왜? 이 암모니가 엔투가스 날아가니까, 그렇죠? 잔류 염소, 염소량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염소율의 영향, 염소율, 염소 소독 효율, 그렇죠? 소독 효율 영향을 주고 또 뭡니까? 그다음에 공중 보건상 우회, 공중 보건상 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질소는 처리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공법 나오네, 에어공법. 그래서 언에어로빅, 옥식. 그래서 뭡니까? 현기, 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에어로빅 옥식공법인데 1955년 그린버그 등에 의한 인해 과잉 섭취.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인해 과잉 섭취예요. 인해 과잉.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미생물 몸에 에너지 수단으로 글리코겔을 축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겔 어큐무레이팅 오르가니즘이 있고요. 아니 포스포러스를 하는 게 있어요. 포스페이트 어큐무레이팅 오르가니즘. 그래서 현기와 호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PAO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 현기 상태에서는 인을 방출하는 거예요. 인을 방출하는데 이게 뭐냐? 세포 내의 폴리인산을 가수분해요. 정인산, 포르스포세이트로 나오면서 이 PO4로 나오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를 저분자 유기물을 흡입을 해서 세포 내에 뭐냐면 PHB라는 그러한 형태로 뭡니까? 그 저장을 해요. 근데 호기 상태는 이게 거꾸로예요. PHB가 분해를 합니다. PHB 자체가 분해를 하면서 뭐냐? PHB가 TCA, 그렇죠? 트리카르볼릭 애시드 TCA 회로로 가서 뭐냐? 이게 이제 CO2 뭐 이런 쪽으로 CO2 H2O로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ATP가 나와요. ATP. 여기서 ATP가 나오는데 ATP는 뭡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데 이게 ADP로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요. 방출. 그러면 이 에너지 방출의 에너지가 밖에 있던 이러한 인산 자체를 뭡니까? 다중인산 폴리포세이트 계통으로 몸에 폴리인산으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축적으로 호기 상태에서는. 그래서 상기간염을 현기호기가 반복하다 보면 뭐냐 이게 내가 필요하는 일보다 더 많은 과잉의 인을 흡수해요. 그래서 그거를 럭셔리 업테이크는 럭셔리 업테이크. 럭셔리 업테이크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세포 몸속에 그 과잉의 인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생물 세포 내 인 함유 건조 종량이 1.5에서 2.5인데 이렇게 하면은 한 4 내지 12%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흡족한 슬러지를 뭡니까? 제거하는 거죠. 폐기를 해서 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종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 여기 현기, 그렇죠? 현기, 호기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침전지 있어요, 그렇죠? 2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OD, 그렇죠? 용해성 BO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BOD는 줄고 오르소 포스페이트, PO4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냐? 그래서 현기성에서는 나오겠죠, 그렇죠? 현기성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쭉 올랐다 뭡니까? 후반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제거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 적겠죠, 후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거되는 형태로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A5 공법이죠, A5 공법. 그 다음에 A2O 공법은 뭐냐? A2O 공법은 세 번째 여기 이제 A2O 라지 2를 썼는데 A2O. 그래서 에어 프로덕트 케미컬에서 생물학적 인제고를 목적으로 하면 에어 공법에 질소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기조, 호기조 있죠. 여기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 여기다 호기조 앞단에다가 무산소를 넣으면 무산소. 그래서 이게 이제 A2O 공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기조는 유입하수의 유기물을 이용하여 인을 방출. 이거 아까 그렇죠? 인을 방출해 인. 여기는 인 방출하고 여기는 뭡니까? 무산소는 탈제 작용. 그래서 호기조는 뭡니까? 유기물 제어가 질산해져요. 그래서 이제 탈지를 하면 그 질산화된 것을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내부 반송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 유기온은 뭡니까? 유입수에 들어오는 유기물을 이용해서 탈지를 하는 그러한 그 공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냐? 특징은 인의 제곱은 뭐냐? 이 A5 공법이나 A2O 공법이나 뭡니까? 여기서 슬러지를 폐기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슬러지 중요하며 따라서 SRT가 슬러지 디텐션 타임이 중요한 운전 인자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 제거된 슬러지에 대한 인의 함량은 무게부로 4 내지 6%가 된다. 그렇죠? 화학적 인제거에 비해서 뭡니까? 약품을 안 쓰니까 그렇죠? 경제적이다. 슬러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같은 BOD 제거당 더 많은 양의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최적 운전 조건, 그렇죠? 최적 운전 조건 설정이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정된 인 제거가 곤란하며 슬러지 처리 계통의 인의 재용출, 그렇죠? 여기서 인의 재용출할 수 있지. 왜 그럽니까 인? 왜 그래요? 그렇죠? 현기 상태가 되면은 이게 다시 용출할 수 있는 그런 오염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정 바단포보다는 많은 양의 슬러지를 생산하고
저율의 유기물 부하에도 부적합하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 바덴표는 뭡니까? 수정 바덴표는 여기 현기 똑같아요. 무산소 그 다음에 뭡니까? 호기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내부 반성. 근데 이제 수정 바덴표는 뭐냐? 여기다 더 붙인 거예요. 호기조 다음에 뭡니까? 질산화를 여기다가 내생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생탈지. 그래서 무산소. 그러면 이게 이제 침전조로 가야 되는데, 침전조 가면 뭡니까? 이게 무산소니까 DO가 없죠. 그래서 썩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호기. 이게 이제 수정 바덴표 공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덴표보다는 많은 양의 슬러지를 생산하고 저율의 유기물 부하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호기성 소화와 현기성 소화의 비교 슬러지. 호기성 소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나오면은 사실 현기성 소화만 나왔어요. 현기성 소화에서. 그래서 현기성 소화 관련해서 뭐 운전 장애 문제점이라든지 설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제 특이하게 뭐 호기성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에 그러면 현기성 소화하는 게 뭡니까? 안정화죠. 안정화 소화죠. 그 안정화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개요 부분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병용균입니다. 병용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용균 우리가 이제 소독 방법 중에서 뭡니까? 활성슬러지법도 소독이 돼요. 미생물 처리도. 그렇죠? 활성슬러지가 병용균을 잡아먹습니다. 병용균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악취 제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패성의 억제. 그 다음에 억제나 감소. 그렇죠? 억제, 제거, 뭐 이런 거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성공금은 안정화 조작, 즉 슬러지 중에 휘발성 물질은 유기물 부분의 처리 방법에 관계된다 이거죠. 그래서 슬러지 중에 유기물 부분에서 이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면 병균이 잔류하고 일치가 나며 부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안정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안정화. 그래서 이제 뭐 염소 산화라든지 살균하는 거죠. 살균. 염소 산화라든지 아니면 석회 안정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소화법이 있는 거예요. 소화법. 그래서 이제 현기성, 호기성 소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꺼낸 겁니다. 그렇죠? 슬라지 감량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호기성 소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 내생호흡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안정화 도모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미생물을 내성호흡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산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 감량화뿐만 아니라 차후 처리면 초본에 맞는 슬러지를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주로 CO2, H2O. 최종물이 CO2하고 H2O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안 되는 폴리사카라이드 이러한 셀룰로스 구성되는데, 그 소화 중 생성된 암모니아는 뭡니까? 호기성이다 보니까 아질산, 그렇죠? 및 질산으로 산화되어 알카리로 파괴. 아까 질산화될 때 뭡니까? 알카리도 저기 파괴된다 그랬죠. 그렇죠? pH 저하를 가져온다. 그래서 알카리도가 부족한 경우는 보충이 필요한 그런 게 호기성 소화고, 현기성 소화. 현기성 소화는 맞고 공기를 안 주고 자체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기성 소화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기성 균에 의해서 슬러지가 분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뭐 가수분해, 산생성, 메탄, 가수분해. 복잡한 유기물이 간단한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해가지고. 그래서 복잡한 유기물이 간단한 산으로 되는 게 이제 가수분해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상승된 거예요. 산 발효, 산 상승된 게. 그래서 산이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산생성 박테리아는 임의성, 현기성군 통성 현기성인데, 이 산생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산의 생산 공제에서 그 아세트산하고, 그렇죠? 아세트산하고 H2, CO2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수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산이 산산성 박테리아,
억제자 역할을 해요. 억제자. 이게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소는 발효 박테리아와 그 수소 생산 박테리아함이 아세토닌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억제자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게 많으면은 또 뭡니까? 아세토닌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분압이 너무 높으면은 CH4가 생성이 억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중 지표로 활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메탄 발효는 게 메탄 발효. 가수분해 산성산 메탄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하고 CO2가 해서 뭡니까? 메탄이 되고 이 아세트산 자체가 분해를 해서 뭡니까? 메탄이 되는 거예요. CH4하고 CO2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CO2는 뭡니까? 물하고 CO2하고 해서 뭡니까? CO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카리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카리도가 보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식이다 보면 거기 맥카티에 의한 체류 시간 21대 반응식이 나왔어요. C10 H 열합 O3N은 뭐 5.78, CH4 2.47, CO2 0.19, C5 H7 O2N 그래서 0.81 NH4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0g의 하수솔로지가 나와서 5.78몰의 메탄과 0.19몰의 미생물이 생성되고 0.81몰의 알카리도가 생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인자는 뭐냐? 공정인자는 알카리니티 있죠? 아까 알카리니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000에서 5000mg는 필요하다. 그래서 온도 보통 고온으로 합니다. 그래서 55도에서 60도 그리고 pH가 중요하고 독성 물질이 뭐냐? 황화물 계통, 중금속 이런 거는 그 뭡니까?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장단점 표로 간단하게 표시해놨습니다. 표로. 그래서 호기성, 환기성 있죠. 그래서 호기성 자재는 시공비가 절감해요. 시공비. 그 다음에 악취 발생, 오토로 했던 악취가 별수 없어요. 악취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악취가 있겠죠. 메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이 용이해요. 운전 용이한데 여기는 운전이 초기 운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기 운전이. 그렇죠? 그 미생물을 순양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비, 아까 그 시공비가 절감된다는데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장 탱크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짧다. 체류 시간이 짧다. HRT가 짧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화슬러지 탈수불량, 소화슬러지 자체가 탈수불량 그런 있고요. 동력비가다. 동력비라는 건 뭡니까?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동력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유기물 감소율이 저조하다 한번 있고요. 현기성 같은 경우 장점은 뭐냐? 이게 바이오가스 말하는 바이오가스. 그렇죠? 바이오가스 뭡니까? 메탄가스 연료용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리고 탈수성이 양호. 여기는 아까 뭡니까? 탈수성이 소화슬러지 탈수성이 불량하다라는데 호기성이 양호하고요. 생산량이 적습니다. 생산량. 슬러지 생산량이 적다. 현기성은 내생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농도 배수 처리가 가능하고 동력미 유지관리비가 적다. 그런데 물론 동력미 유지관리비는 짧은데 뭡니까? 가온하다 보니까 그 온도 유지하기 에너지 비용은 좀 많이 저기보다 많이 들죠. 그 높은 온도 유를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등의 BOD가 높다. 상등의 BOD. 그래서 상등의 BOD가 높게 또 한 번 처리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악취 문제, 암모니아와 H2S 악취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하수 처리 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하수 처리 방법. 이거는 뭐냐, 뭐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시설 기준 2011년 하수도 시설 기준 2011년 판을 보시면은 그 제 4장 4-1절에 총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공법 선택 시 고려사항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각 처리 방법의 특징을 파악한 후 건설비, 유지관리비, 운전 용이성, LCC, LCCOT 뭐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시 고려사항.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뭐냐, 유입하수 Q와 C의 고려예요. 유입하수하고 양과 수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오수처리 방법에서 뭡니까? 계획우선은 생활,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지하 수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장 폐수량도 뭡니까? 장내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지하 수량은 보통 1인 1일 최대 오수량이 뭡니까? 10 내지 20%를 고려해서 지하 수량도 고려해야 된다. 뭐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처리수의 목표 수질. 그럼 목표 수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당장 그때만 보지 말고 장내도 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류수역의 현재 유량과 수질이 어떻고, 두용일 수용량 방류되는 기타 배출원 관계는 어떻고, 다른 오염에 어떻게 더 많이 들어올 거냐 이런 거를 다 예측을 해서 처리 목표 수질을 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처리장을 지는데 대부분이 자연유화로 가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도시 지역에 말단에 가겠죠. 말단에 가다 보면 뭡니까? 이게 침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침수 지역을 피하고, 도시 지역의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악취 냄새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피하라. 뭐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한 피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러지, 스크린 찌꺼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최종 처분 방법을 고려하다. 그리고 이제 탈수기 자체도 쉽게 고장나지 않는 그러한 공정이라든지 공법 기계들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방류수역 이용 현황을 고려하라. 그래서 이게 뭐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 용수로 이용할 건지, 이러한 이제 현재 및 장래 이용 등을 현황에서 이제 처리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죠. 경제성. 건설비하고 유지관리비 비싸냐? 뭐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LCC나 LCA, LC CO2 기법, 그렇죠? LC CO2 탄소 배출권 이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용이성,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유지관리가 쉬워야죠. 그래서 이제 기계 약품 구입의 용이성이라든지 투입 인력이 최소화, 그래서 계기의 자동화를 하든지 아니면 반조동화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사람이 인력이 최소화될 수 있고 계기의 내구성을 고려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법규, 규제, 이쪽 법규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아니면 총량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류 총량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이용계 처리수를 어떻게 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라. 뭐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뭡니까? 환경 정책에 나온 거죠. 그렇죠? 물환경 2차 관리 기본계획. 그래서 1차 가방 기본이 2005년부터 15년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그에 보시면은 그 제1장 물환경 정책 맨 끝부분에 보면은 그 제1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공간적 설명이에요. 공간적 설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간적 설명도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유랑이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그 고탁도가 아니라 뭡니까? 공행지에서 나오는 탁도 유출이라든지, 이 하천의 어떠한 생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떠한 이 지역에서 수질 환경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배출 기준, 방류수 기준을 쟀지만 안 되니까 뭡니까? 총량 문제 나온 거예요. 총량 오염 관리제가 나왔고, 그렇죠? 또 뭡니까? 이게 지류 총량제도 나온 거고, 이게 해서 뭡니까? 어떤 방류수나 배출 오염 기준 해도 안 되니까 뭡니까? 비점 오염 문제, 비점 오염 관리. 그래서 LID 기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하고 요 이제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하고 한번 보시면은 환경 정책 관련 문제가 이런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를 한눈에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1차 관리 기본 계획이 2015년도에 끝났죠. 그래서 16년부터 2025년까지 물환경 2차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배경 및 필요성, 핵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환경 그 관리 기본 계획은 교재 제1장에 요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로 읽고 싶으면은 그 환경부에 들어가서 물환경 2차 관리 기본 계획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 그래서 제1차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은 뭐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4대강 대고요. 4대강. 권역에 대한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그렇죠? 그래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은 뭐냐면은 그 수질, 수량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최상의 계획으로서 대중소건형 물환경 관리 계획,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 및 기본 시행 계획, 비점 관리 종합 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예요. 지침 물환경 관리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에는 뭡니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뭡니까? 이게 물환경관리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환경관리법 해가지고 2018년 1월 18일부터 이제 물환경관리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때, 시험 볼 때 그 환경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물환경관리법의 내용이 이제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그 110일에 말고 다음에는 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 배경 및 필요성. 문제가 이제 배경 및 필요성이잖아요. 배경 및 필요성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불리한 기상 지형 조건이죠. 왜? 기상이 뭡니까? 여름에 홍수가 많이 오죠. 기상 조건은 또 뭐예요? 이게 한강에 뭡니까? 그 하상 계수가 크죠. 그러니까 물이 오면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이런 지형 조건이라든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영향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된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규모 투자와 환경규제 강화,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성공적인 물환경 관리를 정착시키고 이는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이 뭐냐? 불구하고 첫 번째 기후변화에 기후변화는요. 물 공급의 불안전성, 물 공급 불안전성과 뭡니까?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화, 불투 수명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렇죠? 불투 수명 증가. 그냥 물순환 왜곡 그러면 이제 불투수면 증가가 머리에 딱 떠오르겠죠, 그렇죠? 쓰실 때는 이제 이거 뭐 불투수면 증가는 물순환 왜곡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난문해성 유기오염 물질이 증가, 가축 분뇨, 농촌의 비점, 도시 강우 유출수 등 비점 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네 번째 뭡니까? 수생태계 건강성 정책 목표 부실 등 앞으로 풀어낼 가치들을 산적해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정책 목표 부실 등 그렇죠? 풀어갈 문제가 산적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수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배경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 및 수량, 수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성은 뭐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뭡니까? 통합, 수량, 수질, 통합 관리도 필요하고 두 번째 얘기 보실까요? 그 다음에 관리유기 되면 4대강 사업 및 각종 개발 성부터 변화된 물환경이 주는 사회적 편익은 극대화하고 잠재적 문제를 해소 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물환경이 주는 뭡니까? 사회적 편익 극대화 및 잠재적 문제 해소법이 뭡니까? 필요. 이게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이게 그래서 물환경 관리 수행 주체도 중앙정부 주도해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중심으로 패러디맨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 중심의 관리 패러다임 필요. 그래서 물환경 관리 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익과 부영의 부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물 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다 썼지만 여러분이 이런 키워드로 자꾸 쓰시는 연습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다고 이거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환경 기본 계획의 체계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체계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비전이 뭐냐?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뭡니까? 행복한 세상.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핵심 전략 네 가지 쓰였잖아요. 전략.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을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건강한 물순환 체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요? 이게 도시화, 산업화, 불투수면 증가죠. 이 불투수면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유역 통합 관리에 의한 뭡니까? 깨끗한 물 확보.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핵심 전략이 뭡니까?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 서비스 증진.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다섯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 문화경제 수준이죠. 물환경의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이게 이제 핵심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제가 쓰지는 않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에 대해서 건강한 물 사는 체계는 뭐냐? 환경 생태유량 확보 제도화죠. 환경 생태유량. 생태유량이 뭡니까? 그래서 어떠한 불투수면에 의해서
기저 유출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보하는 방법, 그렇죠? 지표수 지하수 통합 관리라든지 전국대의 물 저류 함양 기능 향상이라든지 어떠한 물 재용 활성화로 대체 수전 확보한다든지 물 수요 관리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깨끗한 유역 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확보에서 뭡니까? 상수원 수질 1등급 하겠다. 1등급, 그렇죠? 그래서 뭐 지류 지천 수질 개선 강화, 지류, 그래서 뭡니까? 지류 총량제 하는 게 되겠죠. 농축산 분야 오염원 중점 관리겠다. 사전 예방점 비점 관리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 서비스 증진하겠다. 해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제 확립이 양호 등급, 그렇죠? 수생태계 건강성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조류 성분이라든지 뭐 어류 분류를 통해서 그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 등급을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건강성 해소 하천 원인 규명 및 보건 체계 하겠다. 이제 생태 하천을 보시면 되겠죠. 수생태의 종적 행적 영역성 제거 뭡니까? 생태 하천 있죠? 를 제거하게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전한 물환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감시물질 도입해야겠대요. 수질오염물질. 그래서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리 강화하겠다. 다음에 TOC 중심 유기물, 그렇죠? 유기물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한 폐수 배출 시설을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 통합과 관리제도 연계 및 최적 가용 기법 BAT 기법,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죠, 그렇죠? 이런 걸 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장 수질오염 자유관리 기반을 하고 그 뭐 수질오염 사고 대응 능력 강화하겠다. CSI죠.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터죠. 그 사고 현장 조사 이런 거를 구성 운영하겠다. 통제 가능한 수준의 녹조 관리하겠다. 뭐 이런 게 없고요. 기후변화 취약시설 관리하겠다. 이게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사입니다. 경제문화적 창청황치, 그렇죠? 물환경 관리 전문화로 물산업을 창출하겠다, 그렇죠? 뭐 환경기초적 자산관리제라든지 물문화 체험공간 종상이라든지 해서 어떤 경제성 가치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응집이네, 응집, 그렇죠? 코아굴레이션, 플로크레이션. 이런가? 플로크레이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응집제 역할을 해라, 그렇죠? 응집제 역할. 근데 이제 개요 부분에 이제 응집제에 대해서 쓴 거예요. 현당물질 콜로이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코아굴레이션, 플로크레이션 나오는 게 뭡니까? 제타 폰텐셜 생각하면 돼요. 제타 폰텐셜. 콜로이드. 그래서 이제 그 원수준의 현택물질 중 0.01 이하, 특히 콜로이드성 입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물과 비슷해서 뭡니까? 안정화 상태에 있는 거죠. 안정화 상태는 분산하는 거죠. 침전되지도 않고. 그래서 표면에 떠오르지도 않아 매우 안정된 상태로 있다. 또한 입자 주위가 대부분 마이너스 전인데 꼭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뭐 플러스 전환인데 대부분이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어. 입자들끼리 서로 반발함으로 더욱 침전이 어려워 응집제를 주입해서 정기적 중화에 의한 반발력, 그렇죠? 이 뭐 이중 중합자, 제타 폰텐셜 감소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정기적 중화에 의한 반발력을 감소시켜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침전시키는 것을 응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우리가 코아귤레이션, 플로크레이션 그래요, 그렇죠? 응집 단계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아귤레이션, 플로크레이션 있어요. 그래서 코아굴 1단계는 뭐냐? 급속 교반이에요. 이거 급속 교반. 코아굴레이션 급속 교반이라고 합니다. 급속 교반. 그래서 입자와 입자끼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크레이션은 뭐냐? 이건 완속 단계, 완속 교반 단계인데 입자 간 충돌, 입자 풀롱대 포착 과정이에요. 뭐 이러한 입자들이 어떤 에서 이렇게 크게, 그렇죠?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코아굴레이션 급속 완속 교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코아굴레이션 자체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콜로이드 표면 전하의 중화죠. 표면 전하. 표면 전하가 중화해서 이게 이제 다시 붙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을 코아굴레이션 하고, 플로크레이션은 응결된 입자가
어떠한 인결된 입자가 어떤 폴리머 형태 이렇게 해서 입자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플록 형상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 응집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알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알럼이라 하죠. 알럼. 황산바토. 그렇죠? 그 다음에 PAC, 폴리알루뮴 클로라이드니 아니면 염화 제이철. FeCS라든지 FCF 여러 가지가 등인데, 그렇죠? 이런 것이 주로 코어레이션 역할을 하는 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응집 보조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소속해, 뭐 pH 알칼리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죠. 벤토나이트 응집 해커로 역하는지 이런데 뭐 pH를 보충하는 알칼리 역할을 한다든지 가성소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폴리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분자 유기물 그러죠. 폴리마 같은 경우는 어떤 플로크레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설계, 시공사의 결함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펌프 및 관로에서의 장애현상, 영향 방지 대책에 설명하셔. 그렇죠? 교재에 나오면은 그 교재에 보시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상수도 관련 설명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나온 게 이제 그 공동 영상하고 뭡니까? 캐비테이션하고 워터 함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 현상은 크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공동 영상, 캐비테이션 하고 뭡니까? 워터 함머입니다. 수격작용, 워터 함머링이.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여기 보시면은 MPSH예요. MPSH. MPSH가 관로 특성 극성. 시스템 헤드 커브라 하죠. 시스템 헤드 커브. 시스템 헤드 커브. 그래서 시스템 헤드 커브가 안 맞을 때는 펌프의 용량이 안 나옵니다. 펌프 특성 곡선이. 그래서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어떠한 배관 고점에서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 부분 안에 이런 데에는 뭐 가겠죠.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에어가 이 밑으로 나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고점 부분에 에어가 배관 속에 있으면 유량 펌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뭡니까? 에어 벤트 밸브에서 에어를 빼줘야만이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 현상이 나오는 캐비테이션, 펌프 내의 유속이 급하거나 와류, 유료 장애 등에서 유체의 압력이 그때 수온에 대한 포화전기 기압으로 됐을 때 유체의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제 펌플레, 인플레 부분, 아니면 관로가 급변하는 것이나 유량이 급변하는 거나 유속이 큰 것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과 진동이 발생, 펌프 성능. 그래서 이것은 뭐냐? MPSH 어베일러블 자체가 그렇죠? 항상 MPSH 리카이어 필요 MPSH보다 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펌프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그래서 펌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펌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뭡니까? 어베일러블 자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흡입식 밸브를 완전 개방한다. 흡입식 밸브를 완전 개방한다. 들자주면 뭡니까? 이게 흡입 마취 손실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든지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하든지 MPSH 리카이어들을 작게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격작용. 수격작용. 아까 워터 앤마링. 이거는 관내를 충만하게 하는 물의 속도가 쭉 가다가 배란간 멈춰요. 그러면 물은 가던 물은 갈라 그러고 여기는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동이 생기죠. 공동. 그래서 이 공동이니까 다시 가다가 공동이 생기니까 뭡니까? 물이 다시 거꾸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발생 소음. 그래서 이제 이게 워터 함머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필요한 번에 간에 이런 부분이 날라가 깨져요.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격작용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관내 유량이 15톤 이상, 동력 각적 수두가 14m 이상 경우에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주 분리 방법하고 뭡니까? 수주 물의 기둥이 분리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뭐냐? 압력 상승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수주 분리 방법은 펌프 플라이 부착이라든지 토출 갈래 표준압 조합 수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방법이 있고요. 압력 상승 방지법은 뭐 체크 밸브로 해서 물이 천천히 닫힌다든지 열릴 때 천천히 열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헤드 커브. 그래서 이제 이게 시스템 헤드 커브가 보시면은 펌프 특성 곡선이 시스템 헤드가 실행정 야드가 이렇게 되거죠. 펌프가 뭡니까? 유량이 늘면은 뭡니까? 시스템 헤드가 커지죠. 왜? FDL분의 EG분의 V자승 있죠? 관의 마찰 손주세 이게 커지니까 뭡니까? 이러한 형태로 갑니다. 유량이 커지면은. 근데 펌프 특성 곡선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시스템 헤드가 이 지점에서 펌프의 유량이 여기면은 이거는 펌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펌프의 유량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시스템 헤드는 이 위점이다 그러면 펌프가 유량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량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헤드. 그래서 수도곡선 시스템 최대 시스템 수도곡선을 고려해요.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유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템 헤드 커브를 끌어내려야겠죠. 이렇게 이 밑천까지, 그렇죠?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펌프의 유량을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시스템 헤드.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끌어내는 몸은 뭡니까? 흡입 수도를 낮게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배관을 크게 해서 부위를 작게. 그래서 이 곡선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배관에서 최고점에서 에어가 참격은 뭡니까? 에어 벤트를 여서 에어 벤트를 방출하면은 물이 안 흐르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